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챕터 6장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산요소시장서부터 쭉 내용을 진행하다가 공공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공공재도 앞서 살펴본 외부성과 마찬가지로 시장 실패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실패하게 된 요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시장이 실패하냐라고 하면요, 이건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자, 공공이라는 퍼블릭이 뭐야? 그렇죠. 공동으로 소비하게 되는 거기서 발생하는 게 공공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정부가 생산 공급한 것을 공공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재화의 특성을 보셔야 돼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비경합성이라는 게 하나의 특성이 있고요.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배제성이 하나의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요.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돈을 내지 않았는데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공재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경우를요. 요거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순수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을 불완전한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먼저 잘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는 381번은 공공재와 관련된 특성, 분류하는 방법, 그걸 이용해서 공공재 유형인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냥 하루 넣어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가볍게 푸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재화나 서비스는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자동차를요, 우리가 사적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과 마찬가지로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충족하는데 다른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가와 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 경합성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요. 이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 싸운다는 거야.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혼잡한 게 존재한다. 혼잡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제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 이거는 돈 안 내고도요, 무임승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합성을 충족하면서 비배제성, 가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지. 무료도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임으로 승차할 수가 있는데 혼잡합니다. 국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나번 같은 경우는 경합성이 없어요. 근데 배제성이 있어. 돈 안 내게 되면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료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경합적이네. 혼잡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난이도 하루 해놨습니다. 384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공공재랑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게 박스형이고 이제 모두 골라라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기 지문이 선지가 3개 있으니까 뭐 그냥 할만할 거예요. 자, 우선 가번 볼까요? 공공재는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며 공유자원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번 있고요. 답은 있어. 답은 어떻게 돼요? 가나다 다 맞아요. 공공재는 요거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순수한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이걸 퓨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퓨어 공공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공유자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배제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합적이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공유자원,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목초지의 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초지의 풀이라던가 아니면 바닷속에 물고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고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내가 안 잡으면 다른 애가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경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케이. 가번 맞고 나번.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돼서 고갈되는, 그러니까 이게 과다하게 사용돼서 고갈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 4번 보시면 무임승차 문제는 공공재의 시장 공급량을 효율적인 수준보다, 그쵸, 이거는 프리라이더 문제니까 돈을 안 내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 낸 사람만 바보가 되겠지. 그래서 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수준이, 효율적인 수준이 이게 최적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최적 수준보다 이렇게 작게 생산 공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맞는 지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문제긴 한데 난이도가 상으로는 거는 역시 뭐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네.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라서 이렇게 보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과 서연에게 화단은 순수한 공공재입니다. 순수한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렇게 돼 있어요. 화단으로부터 각각 10만 원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대요. 각자니까 이제 민준도 그렇고 서연도 그렇고 10만 원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근데 화단에 대한 비용은 12만 원이래요. 혼자 이거 부담하게 되기엔 좀 부담되겠지. 왜냐면 내가 10만 원의 만족을 얻지만 비용은 12만 원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혼자서 다 했을 때는 생산 공급하기는 싫어할 겁니다. 자, 두 사람은 화단을 만드는데 찬성할까 아니면 반대할까? 자, 이게 게임 이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게임 띠오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게임 띠오리에는 이제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보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페이오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수가 각각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독립적으로 동시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찬성을 하면 화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비용은 찬성한 사람들끼리 다 균등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사람만 찬성하면 혼자 12만 원을 지불하게 되고요. 두 사람 모두 찬성한다라고 하면은 둘 다 찬성하니까 엠빵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씩 지불하게 돼요. 자, 모두 반대하면 화단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살짝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공공재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민준과 서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민준, 서현. 이렇게. 자, 화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고요. 동의하면 이제 부담을 하는 거야. 돈을 내는 거야. 부담을 하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부담 안 해. 화단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동의를 할 수가 있고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x2 매트릭스에 나와 있는 플레이어가 있고 전략이 있고 각각에 대한 페이오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 둘 다 부담하지 않게 되면은 돈 안 내는 거야. 편익도 없고 비용도 없어. 이렇게 되니까 보수가 빵 이렇게 될 거고 둘 다 부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요. 공공재에서 얻게 되는 만족이 1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6만 원씩만 내면 되니까 4만 원, 4만 원 이렇게 보수를 얻게 돼요. 자, 근데 민준 혼자 부담을 했어. 근데 서연은 돈을 안 냈어. 그럼 민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혼자 부담을 했어. 근데 앞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게 되면은 화단이 만들어지는데 한 사람만 찬성하게 되면 찬성한 사람이 12만 원 다 내야 돼. 그렇죠? 편익은 여기 10만 원의 편익을 얻게 되고 자, 그럼 다시 보면 민준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편익을 얻지만 비용은 12만 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되고요. 서연은 동의 안 했어. 그러니까 돈 안 내도 돼. 근데 6만 원의 혜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만 원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반대가 되니까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임 이론의 상황에서 우월 전략 균형과 내시 균형을 찾아봅시다. 자, 서연이 동의했다 칩시다. 그럼 민준이 동의하면 4인데 동의 안 하면 6이야. 여기서는 없죠? 6 동그라미 칠게요. 서연이 동의 안 했어. 그럼 민준 혼자 동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만 원이잖아. 동의 안 하면 빵이고 빵이 마이너스 2보단 크지. 그래서 민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그냥 한쪽으로 그냥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우리가 우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월 전략이 존재합니다. 자, 서연도 볼게요. 서연 같은 경우에는 자, 민준이 동의를 했어. 그러면 서연이 동의하면 4만 원인데 동의 안 하면 6만 원. 6만 원이 크네. 동그라미. 얘가 동의 안 했어. 뒤에 게 서연입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빵 이렇게 되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됐어요. 자,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도 우월 전략이 존재합니다. 이때 우월 전략은 뭐다? 예, 맞아요. 동의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내시 균형은 이거야. 이 꺽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내시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 균형,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둘 다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답을 한번 볼게요.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두 사람 모두 화단 만드는데 동의한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 개인의 이익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다가 바로 최적 선택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만드는데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월 전략 있죠? 예, 뭐라고? 예, 둘 다 반대하는 게 우월 전략이에요.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된다? 예, 여기 보시면 꺽쇠가 두 개 아니면 동그라미가 두 개 같이 들어간 게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내시 균형은 화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라번. 모두 찬성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적이나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죠?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니까. 여기 말고요. 둘 다 같이 합의를 잘 하게 되면 빵빵이 아니라 4가 되면은요. 이게 파레토 개선이 되는 거잖아. 파레토 시각에서 개선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이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만 무임승차 문제로 실현되기 어렵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와 라는 맞는 표현.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6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이게 난이도는 중으로 해놨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공공재는요. 우리 사용재랑은 달리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 기본 강의랑 기본서의 문제의 내용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하는 양은 동일하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지불하려는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과 전체의 이게 똑같기 때문에 Q는 그냥 Q라고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격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가 지불하는 가격과
B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달라요. 이거 임으로. 그리고 이제 공공재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에 해당할 때 가격 자체는 수직으로 합하는 거지. 그래서 A의 가격과 B의 가격을 이렇게 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사람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A의 수요 함수, B의 수요 함수, C의 수요 함수 이렇게 있잖아요. 한계 비용은 20인데 이걸 수직으로 합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 P로 정리하셔야 돼. P로 정리해서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거 원래는 수직으로 정확하게 합해야 되는 거지만 대략적인 걸로만 할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합해요. 그래서 이 시장 전체 3명을 합한 거야. B, C 수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공공재의 특성상 이것도 잘 봐주세요.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특성으로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된다고요. 더해라.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로 정리해요. 네, P로 정리하면 PA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넘어가니까 10-QA 이렇게 돼요. 근데 Q는 우리 다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하첨자 그냥 Q는 제거해도 돼요. Q만 남기고 PB는요, 3을 곱하면 되겠네. PB는 자, 3분의 1 P 하니까 여기 이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3을 곱하니까 3Q 이렇게 되고요. PC는요. 요거 2분의 1 넘어가니까 2를 곱해줘요. 10-2Q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나타내면 서메이션 해서 다 더합니다. PA, PB, PC 더하면 이거 다시 어떻게 돼? 50이죠. 50 마이너스 다 더해요. 6Q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가 뭐랑 같다? 공공재에 대한 한계 비용과 같게 되는 거야. 20으로 일정하네요. 한계 비용이 20이면 여기 수평으로 이게 뭐 20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바로 최적이 되는 거야. 최적점이 되고 이렇게 최적 공공재 공급량이 되고 각각의 수요 곡선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산량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MC가 20 이거 풀면 되는 거죠. 그럼 6Q는 30 해가지고 Q는 이렇게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문제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면 자, 공공재 관련해서요. 비경합성 때문에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P로 정리해서 더한 다음에 그거랑 MC랑 같도록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다음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난이도 상으로 한 거는요, 이렇게 표로 제시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런데 좀 잘 봐주셔야 돼. 자, 어느 동네에 버스 정거장을 만들려고 한대요. 버스 정거장이 많으면 자기 집 앞에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버스 정거장 설치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설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도 존재해요. 자, 동네 책임자는 각 가정으로부터 버스 정거장 추가 설치에 따라서 아니 돈을 얼마나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거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가정에 전달을 했대요. 전달받은 내용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자, 동네에는 10가구가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ABC 3명이 있으면 그걸 수직으로 합했잖아요. 그래서 공공재 관련한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가격이라는 게 편익을 뜻해요. 아시죠? 그래서 마지널 베네핏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마지널 코스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마지널 베네핏 관련된 요게 MRS랑 같다는 것도 보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얘는 이제 MRT가 이제 한계 비용의 비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셨죠? 자, 10가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편익에 합할 때 이게 10가구가 있으면 10가구가 존재 시 편익을 합합니다. 편익의 합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자, 책임자는 과연 몇 단위를 선택하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구당 총 지불 의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치와 관련된 총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하면요. 이 원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한계라는 원리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설치와 관련된 한계 비용, 이 총 비용이잖아. 한계 비용을 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요거 차이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두 개째 하게 되면 한계 비용이 100, 여기서도 100에서 200이니까 얘도 100, 얘도 100, 얘도 100, 얘도 100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한 가구당 총 지불 의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한 개의 편익, 한 개 지불 의사를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엔 100,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100에서 150 증가하니까 50, 얘는 25, 얘는 10, 얘는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원리를 이용해야지. 자,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한계 비용은 어떻게? 100으로 일정하죠. 얘는 100으로 일정해요. 100으로 일정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계 편익의 합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한계 편익의 합. 한계 편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합할 때 요건 바로 뭐냐면 몇 가구가 있다? 10가구가 있잖아. 이 식 잘 음미해 보세요. 10가구가 있고 곱하기 한계 편익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면 한계 편익이 얼마일 때 100이 됩니까? 얼마일 때 100이 돼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계 편익이 여기 보시면은 얼마일 때 곱하기 10을 해서 100이 됩니까? 하면 10 이렇게 되는 걸 찾으셔야 된다고요. 네, 이해되시겠죠? 한계 편익이 10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편익이 10일 때는 10을 찾으면 안 돼. 여기 보기 지문에 만약에 10이 있다라고 나오면 여기 10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몇 개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10일 때 해당하는 정거장 개수는 5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이게 10이 되는 거니까 5개 이렇게 됩니다. 이거 괜찮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음미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91번 문제는 난이도 좀 떨어지는 걸로 하는 건데 그래도 출제 예상 문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앞에 본 거랑 똑같이 보세요. 자, 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하면 이건 사용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성인 경우에는 공공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하다? 이거는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비경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합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이거와 관련된 것 중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보시면요. 나번이 틀렸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볼게요. 가번부터. 자, 가번 의복, 식품과 같이 사적 재화는 그렇지. 기억에 해당한다. 맞죠? 오케이. 맞고요. 다음 나번 볼까요? 혼잡한 유료 도로는 혼잡하다라고 했으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혼잡하다. 경합적이다 이렇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료야, 유료. 유료면은 돈 안 내면 이용 못하죠. 이것도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잡한 유료 도로는 니은이 아니라 뭐 기억이라고 이게 사용자 아니겠습니까? 기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답은 볼게요. 케이블 TV와 같은 클럽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케이블 TV 같은 경우 클럽제잖아. 이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케이블 TV 같은 거는 우리가 헬스클럽, 나이트클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클럽은요, 돈 안 내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배제 가능성이 있어요. 배제적이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케이블 TV가 혼선과 혼잡이 발생하거나 헬스클럽 운동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운동기구를 내가 이용할 수 없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혼잡해지는 거라니까. 근데 처음에는요, 혼잡하지 않은 비경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비경합적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기본 시작이야. 자, 이게 클럽제가 여기야. 그래서 이제 디귿이 되는데, 그다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회원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회원 수가 증가 시 회원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혼잡성이 높아지니까 기역으로 가겠죠. 그래서 혼잡시 혼잡성이 증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죠. 자, 맞는 얘기고요. 다음 라번 볼게요.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여기 리을에 해당한다. 비경합적이고 배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대칭 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전부 다 특성이 시장 실패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고 서로 대칭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경우로 우리가 symmetric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symmetric in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ymmetric information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역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라고 얘기하죠. 도해, 요게 발생합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역선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히든,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도덕적 해이는 뭐야?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후적으로 행동 자체가 도덕적 해이니까 나태해지는 거야. 게을러지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히든 행동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게 있어요? 그치, 이게 능력 있는 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이게 괜찮은 차인지 똥차인지 그런 거 알 수 없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정보가 부족한 주체는 선별 과정을 거친다, 스크리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주체는 신호를 발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별과 신호 발송 이렇게 하나의 해결책이 되고요. 주로 이제 도덕적 해이는 이제 나태해져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채찍과 당근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기출변형 문제로요. 한번 봐봅시다. 난이도 하로 돼 있는데 비대칭 정보의 원인, 문제, 사례 및 해결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건데 잘 봐보세요. 자, 우선 여기 볼게요. 숨겨져 있는 행동이야. 행동과 관련된 게 도덕적 해이입니다. 정신 상태가 나태해진 거야. 게을러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대부분 발생하는 게 이제 본인과 대리인, 주인과 대리 문제입니다. 자, 국가의 주인은 누구? 국민이고요. 대리인이 누구? 그렇죠. 정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취한 운전 그 차주가 술을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못해. 그래서 대리기사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차 주인이 본인 그리고 대리인 이렇게 있는 거죠. 회사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주주라 할 수 있고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뭐 CEO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 경영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주인의 어떻게 보면 주주의 이해관계와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도덕적 해이예요. 어떻게 합니까? 감시를 강화하는 거야.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나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 예, 요거 다 완벽하게 잘 돼 있었어요. 자, 우선 여기 볼까요? 도덕적 해이는 숨겨진 특징이 아니라 숨겨진 행위라고 얘기해야죠. 중고차 시장, 이건 역선택의 문제고, 강제보험, 이것도 역선택을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걸 역선택으로만 바꾸면 될 것 같긴 하고, 숨겨진 특징, 역선택, 신규차 시장은 아니고 중고차 시장이라고 해야죠. 성과급 이거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인센티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숨겨진 행위 때문에 역선택, 도덕적 해이고요. 노동시장에서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무슨 임금이라 해야 되냐면 효율적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효율적 임금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숨겨진 행위, 도덕적 해이, 상품시장에서의 품질 보증 이건 역선택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역선택이라고 하고 숨겨진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 바르게 연결하는 걸로 돼 있긴 하지만요. 뭐 어렵진 않은 문제니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 좀 중요해요.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자, 공급자야, 셀러야. 셀러 입장에서는 자신이 팔려는 차가 질이 좋은지 질이 나쁜지를 알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이게 바이어입니다. 바이어는 그걸 잘 몰라요. 바이어는 이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자. 하지만 중고차의 절반은 질이 좋은 차이고 절반은 질이 나쁜 차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 모두 알고 있대요. 질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300만 원을 받고자 하며 질이 나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200만 원을 받고자 한다.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00, 200. 여기다 식을 한번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을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셀러. 이 사람은 최소한 나는 이만큼은 돈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어 입장에서 볼게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나는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300만 원 받고자 하며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200만 원을 받고자 한대요. 좋은 차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300만 원을 받고자 하며 똥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200만 원을 최소한 받고자 한대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려는 사람은 이게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사려는 사람들은 질이 좋은 차에 대해서는 32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 똥차에 대해서는 240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32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 여기 보시면 24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이거 찾으셨죠? 이렇게 표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좋은 차랑 나쁜 차라는 거 서로 알고 있으면 아니, 좋은 차 생각을 해봐. 굿차 생각을 해봐. 자, 좋은 차가 있으면 바이어와 셀러가 이렇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 대략 31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됐다고 할게요. 310만 원이라면 자, 바이어 입장에서는 플러스 1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돼요. 왜요? 32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310만 원의 물건을 구입했잖아요. 셀러 입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셀러 입장에서도 플러스 1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둘 다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중간에 가격이 형성됐다고 할게요. 만약에 220만 원이 형성이 되었다면 만 원이라면 자,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240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220만 원에 줬으니까 바이어는 20만 원의 이득을 얻게 되고요. 20만 원의 이득. 셀러 입장에서는요.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200만 원까지 돈을 받을 생각이 있는데 220만 원 받았으니까 역시 20만 원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윈윈 이렇게 된다고요. 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 뒤에 것까지 같이 보시면 1번 역선택의 예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는 뭐 간단한 거야. 맞는 얘기죠. 자, 균형에서 질이 좋은 차든 질이 나쁜 차든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색깔을 한번 바꿔서 한번 보시죠.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걸로. 여러분, 만약에 바이어 입장에서 이 차가 좋은 차인지 잘 몰라요.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어요.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정보 상태에서 자, 나름대로 이게 반반 섞여 있다고 할게요. 얘가 될 확률이 50%, 얘가 1-P라고 할게요. 똥차가 될 확률이 50%, 반반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얘는 비대칭 정보 상태에서 제시하는 평균 가격은 바이어 입장에서 제시 가격은 자, 이걸 두 개 더해요. 두 개 더해서 딱 절반 가격을 제시하는 거야. 560만 원 하니까 230만 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이거 2분의 1에 320 이렇게 좋은 차 그리고 2분의 1에 그리고 여기 240 이렇게요.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60, 120 이렇게 더하게 되면 그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80입니까? 28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요 중간에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는 최소한 300만 원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280을 제시하니까 안 팔어! 이렇게 돼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나가게 돼요. 그럼 시장에서 똥차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똥차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 바이어가 알면 240만 원 사이에 낮은 가격으로 해서 거래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좋은 차는 시장에서 엑시트해서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똥차들이 존재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똥차만 존재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똥차만 거래가 됩니다. 배드차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균형에서 질이 나쁜 차는 절대 거래가 되지 않는다? 아니요, 거래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이 좋은 중고차 경우에는 320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고 팔려는 사람은 300만 원에 내놓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균형에서는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아니요, 이게 비대칭 정보가 아닌 상태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된다니까. 근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잘 몰라요. 절반은 좋은 거고 절반은 50%는 나쁜 거다. 그것만 알고 있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균형에서는 거래 자체가 되지는 않게 되고요. 질 좋은 차든 나쁜 차든 모두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배드차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397번 문제 좀 볼게요.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 그냥 개념 문제니까 해결책과 내용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경제학적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한번 쭉 보시면은요. 3번 먼저 볼게요. 틀린 거니까. 정부가 자동차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자, 의무적이라는 게 뭐예요? 모두 다 강제로 가입하는 거야. 강제로 가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는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여기 보시면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은요.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이 불리하지. 왜냐면 생각해봐. 내가 보험료를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하고 사고 가능성이 낮은 저 같은 사람이 가입을 했어. 근데 저는 사고를 안 냈어. 근데 보험료는 계속 내. 쟤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가지고요. 자꾸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안해가지고 나도 가입했는데 나는 뭐 사고가 안 나면 혜택을 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도 사고 날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가입하는 건데 사고 나는 사람을 내가 보조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이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번 볼게요. 정보를 많이 가진 측이 감추어진 특성으로 숨겨져 있는 특성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이다. 이 특성이라는 거에 잘 보셔야 돼. 특성. 자, 인센티브를 잘 설정하게 되면 그러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4번. 선별이란 불완전하게 정보를 가진 측에서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고, 스크리닝이라는 게, 그리고 신호 발송이라는 시그널링이라는 것은 정보를 가진 측에서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신호 발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날 경우 손실의 일부분만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것을 그게 바로 일부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손실이 나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손실이 발생해. 그럼 당신도요,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두 가지 있죠.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뭘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기초공제가 있어요. 기초공제는 사고가 날 때 그냥 경미한 사고는 그냥 네가 부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크게 팔다리 부러지게 되면은 부담해 줄게 이렇게요. 그럼 사고 나면 내가 일부러 보험금 받으려 팔다리 부러뜨리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야. 야, 사고 나면 너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재와 관련된 거,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미시경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미시경제는 이게 칸막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그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박스형이라든가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잘 연습해 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 잘 해 두시고요. 복습 잘 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거시경제 우리 같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